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미중 무역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또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수급도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재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재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위원님,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끔 샘플러스랑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신데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시장이 강한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 그대로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많은 악재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던 쪽은 굉장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기대했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수가 벌써 코스피 지수는 2,000을 훌쩍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느냐가 오늘 6월달 처음 시작하는 1일인데 아마도 이때에 한 달 상간에 아마도 올해 농사를 주식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증시 키워드로 이번 주 전략을 또 잘 세워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은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기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의 첫 거래일도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한 만큼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또 위원님께서 특히나 6월이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6월의 전반적인 플랜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 강의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볼까요? 네,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오늘로써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악재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지난주 월요일 증시 키워드 시간에도 상당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중에 이제 카톡방에서도 상당히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재, 이 경제 재개라는 호재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는 악재 외에 기타 많은 악재들이 과연 이제 어느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느냐, 시장에 반영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번 주와 좀 연장선상에서 보신다면 아마도 시장은 지금 현재 변화의 가운데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크게 보면 이제 올 한 해 농사가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은 항상 증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점검을 해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 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마 이 증시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알아보실 증시 키워드는 홍콩 보안법 관련된 부분 역시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을 둘러싸고
증시에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되느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변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주도 섹터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역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제 재개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주도 섹터의 부활은 항상 시장이 바뀌는 변곡의 시점에서 나오는데, 인지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인지하는 것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 뒤에 가야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하반기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국지전으로 갈 것이냐라 해서, 전면전은 가기가 힘들다. 분명히 국지전 선택을 좀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난주 한 주 동안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가 많이 조장이 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방 압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금요일 오히려 미국 장은 장중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급락의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빗나가 버렸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부분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면전으로 가기 어렵다는 부분, 결국에 이제 국지전 선택이면 이 단계가 어느 정도에서 어떤 레벨에 어떤 이슈가 나올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미리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시장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대로 항상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뺏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 갈등을 좀 보면,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 이 홍콩 보안법이 지난주 전인대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2달 내에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공포가 되게 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반응을 냈고 홍콩의 최고국 대우를 박탈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이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과연 미국이 왜 홍콩의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을 압박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듯이, 만약에 미국이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지금 이미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최고국 대우 박탈이라는 부분을 내세웠겠죠. 그러면서 바로 지금 현재 홍콩에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이 홍콩의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상당히 물음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내 여론을 좀 환기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좀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서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이 나서는 이유를 안다면, 왜 우리가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렇게 공포스러워했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 결론은 딱 내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절대 모든 경제적 부분을 포기하면서 들어가는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 양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 국지전 양상으로 간다라는 거는 최대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세 부분까지 끌고 들어가 전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만약 미중 갈등이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갔다라면 바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어떤 양상이냐면, 홍콩의 최고국 지위를 바로 박탈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덧붙이겠죠. 뭐냐면, 지난해 우리가 성립해 두었던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깨트리겠다.
이런 압박을 했어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좀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홍콩에 관련된 최국 대우를 박탈한다가 아니고 박탈을 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서에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박탈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서 바로 공포가 되는 부분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당장 박탈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추가로 뭐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요?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뭡니까? 지난 관세 동맹을 체결했던 부분을 무효화하겠다라든지 이런 압박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뭐다? 전면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온 부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반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이 증시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우리 개인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5월 말 시장의 정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으로 가는데 그럼 국지전의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증시에 어떻게 반응을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홍콩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나온 부분은 하웨이에 대한 제재와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 대한 제재와 중국 관료에 대한 제재. 이 관료와 학생들 관련되어 있는 유학생들 부분에 대한 제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에서 현실적으로 제재 수단을 좀 강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이 결국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전면전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나야 되냐면 미국의 관세 부분과 전체적으로 홍콩을 압박하는 부분에서 하웨이를 넘어서는 어떤 제재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안은 현재까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부분과 현실적으로 나오는 제재가 지금 현재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홍콩을 바로 쳐내지 못하는가? 그는 홍콩이 가지는 이 지위가 상징성과 지위가 중국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오랫동안 아시아 금융의 허브로서 좀 지내왔고 여기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핵심적인 금융기업이.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보호책도 하나 없이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큰 부담인 거죠. 그 부분이 부담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많은 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지만 뭐냐면 홍콩 달러는 지금 현재 미국 달러의 태그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뭐냐면 홍콩 달러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가장 중심인데 미국 달러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아래 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미국 달러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서도 개입하지 않아요. 결국 달러에 태그돼서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 허브에 있는 화폐와 태그제로 많이 연동되거나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홍콩을 압박해서 홍콩을 최국 대우를 바로 박탈해버리면 홍콩은 이 달러 태그제를 당연히 폐지를 하겠죠. 최악의 경우에 위안화로 태그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콩의 태그제를 폐지하면서 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만큼 굉장히 큰 모험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부분과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당장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제 예상은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선택할 수 없고 국지전으로 들어간다면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이 지난주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상사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락이 나오지 않았냐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뭡니까? 계속해서 국지전이 진행될 때마다 하방에 대한 단기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너무 기대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을 이번 주부터 굉장히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악재는 단기 악재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추세를 바꿀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이 주도 섹터 부활인데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근데 어느덧 지수는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쩌면 시장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보유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6월 달을 고비로 해서 이제 주도 섹터, 비주도 섹터의 수익률 차이는 이제 급격히 벌어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말을 좀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1차 구간은 어떻게 보면 안도랠리입니다. 근데 안도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사람들이 예상하기 힘든 V자형 반등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와 넘어가지 못하는 섹터가 이제는 점점 나뉜다라는 거죠. 이 나뉘면서 이제 수익률은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악재에 노심초사하는 사이에 이미 외국이나 기관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을 야금야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6, 7월 달에 야금야금 매수했던 게 올 하반기에 들어가서 또다시 다른 악재로 시장을 부각시킬 때 이미 이제 편차는 너무 벌어져서 개인들이 쫓아가기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주도 섹터의 부활을 좀 잘 유심히 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악재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주도 섹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을 인지 못하는, 혹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매수할 만큼 마음이 다가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의 부활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고 지금 반등을 줘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근처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대부분의 증시가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어느 정도 편차에서 거의 다 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등되어 왔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급락 이후에 첫 반등이 나왔던 이 가장 저점을 형성했던 코스피 지수로 치면 1440대 이 저점을 형성했던 이 구간에서 반등은 테슬라가 바로 18% 급등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테슬라가 18% 급등했던 그날이 글로벌 증시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테슬라가 18% 반등했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시장은 지금까지 반등을 주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슬라라는 거는 단순하게 종목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 섹터가 가지고 테슬라라는 부분과 전기차라는 부분과 2차 전지라는 부분과 IT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상징성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을 줬던 이 반등의 강도를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직전 고점에서 내려왔던 부분에서 다우 지수는 보면 한 요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한 요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는 이만큼 올라 있습니다.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이 지금 현재 이 말인데,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보다는 훨씬 큰 폭의 상승을 했다. 그럼 나스닥이라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술적으로 대변하는 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IT와 관련된 섹터가 월등히 상승을 했고, IT와 관련된 섹터가 급등하면서 바닥을 잡았고 상승률도 더 크게 올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주도 섹터는 어디에 있다라는 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왜 인식을 못하냐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던 섹터를 보면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섹터들은 비슷비슷하게 다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행이나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여행이나 항공이나 혹은 운송 장비 업종들의 반등도 만만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표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일본과 일본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뭐냐면 결국 이제 지지난주부터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수세적 대응에서 경제 재개라는 공세적 대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제 또다시 뭡니까? 이 부분이 한국, 중국, 미국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경기 부양책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건축.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뭐 뉴딜 정책, 친환경 뉴딜 정책. 중국도 디지털 인프라 건축. 미국은 디지털 인프라 건축에 건설 경기를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 포함된 믹스된 전략. 이렇게 보신다면 결국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이전에 경기 부양책과 다르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결국 뭡니까? IT잖아요. IT 근간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던 부분을 보면 바닥을 잡아서 첫 반등을 가장 저점에서 이끌었던 데가 역시 IT 종목 테슬라의 18% 급등이었고 지금 현재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 S&P 500이나 다우 지수 대비 나스닥 지수가 월등히 상승을 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라는 분기점에서 나온 대책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고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은 IT가 시장의 반등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왔고 앞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3,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도 결국에는 IT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명백히 우리가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냐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섹터가 안도렐리에 동참하면서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기는. 급등한 폭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가 계속해서 우리 귀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가리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쪽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알고 있어도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도 내가 정말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어느새 1,400대에서 지금 2,000원 훌쩍 넘어가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에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혹은 주도 섹터에 들어있지 못하고 코로나19 때 급락 때 물려있던 비주도 섹터의 종목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기점에서 주가는 넘어가는 종목과 행보하는 종목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과연 내 종목이 저기 넘어가는 섹터 내에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이제 냉정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주도 섹터 내에 들어갈 건지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5월 달까지의 증시가 코로나19 급락에 관련된 반등, 안도렐리였다면 6월 달부터는 하반기 대비해서 주도 섹터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들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시장에 대한 대응법도 찾기 어려울 텐데요.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나는 위원님께 여쭤볼 게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알찬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위원님께서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슈들이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우리가 현재 주도 섹터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보면 IT 섹터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승폭도 드러나지 않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도 영역에 묶여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변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이나 섹터상에서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종목에 대한 확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바뀐지 보면 지난주에 한번 보시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이 뭡니까? 이틀간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 종목이 거의 7, 8만 원대 하는 종목인데 이런 고가의 종목이 이틀간 2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주도 섹터에 내에 있는 종목이 더군다나 7, 8만 원, 6, 7만 원 하는 대형 무거운 종목이 이틀간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급등했던 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퀘스천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저렇게 무거운 종목이 대형주가 어떻게 이틀간 급등을 했을까라고 판단해서 보면 그 종목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이 시장을 가장 처음에 바닥을 잡을 때 상승했던 섹터인데 지금 현재 분기점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저 한 종목이 급등했다라는 게 아니고 왜 어떤 상태에서 급등했냐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강조했던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뭡니까? 이틀간 역시 19%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무겁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이지 못한데 미국은 지금 우리가 조금 반대죠.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탄탄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기대치는 있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에서 항상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 외에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관련된 종목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이틀간 19% 상승했다는 부분은 역시 머릿속에 이제 캐치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이틀간 저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역시 시장에 있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종목도 상승할 때는 기관과 특히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죠. 물량 테스트 구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한번 급등을 주고 이틀 정도 급등을 줬을 때 개인들의 반응을 보고 매물에 출회되는 과정을 좀 보면 다시 눌렀다가 재차 급등시키면 이 종목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역시 이 종목 보시면 뭡니까? 오늘도 10%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좀 인상적인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장중에 거의 3% 급락을 했습니다. 3%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날이었죠.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은 금요일 날 급락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려감이 많았고 그래서 시장이 장중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 3시 넘어서 마지막 한 10분, 20분 상간을 놓고 갑자기 IT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기자회견을 앞두고 급락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인데 마지막 한 10분, 20분을 앞두고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그때 급등할 때 가장 인상적인 종목이 바로 5G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요일 날 장일 마감하기 직전에 5G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마이너스 그날 트럼프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이너스의 상태를 좀 보였는데 갑자기 동시효과에 들어가서 5%, 6%, 7% 전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전환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다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가격 불문 일단 그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 쓸어 담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IT 종목 내의 핵심 섹터들이 보시면은 지금 2차 전지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나 5G 관련된 종목이나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의 변화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양상들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IT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맞는다, 어렵다,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급등하는데 박스권을 갖춰서 가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 IT 종목 내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나 혹은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굉장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 쪽에 많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주저거리거나 혹은 물량을 많이 내놓는 상황에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 전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압박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제 변화의 기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IT 종목에서 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어 있고 노출되는 악재에 너무 우려하다 보니까 알고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또 하나는 결국에는 주도 섹터는 상승하기 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든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급등과 급락을 굉장히 야기시키면서 개인들한테 공포심을 좀 주게 되고 개인들이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황을 삼성전자를 놓고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반복하다가 4월 말에 보시면은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넘어오면서 중순에는 외국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죠. 매도를 했다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또 집중적으로 3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매도를 하다가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3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 부분이 뭐냐면 매도와 매수와 매도와 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뭡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거죠. 매수를 연속으로 며칠 했다가 큰 폭으로, 매도를 또 연속 며칠 큰 폭으로 했다가, 또 매수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며칠 했다가, 바로 이제 이런 수급의 형태가 전형적으로 뭐냐면, 급등하기 전에 수급을 굉장히 흔드는 모습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개인들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며칠은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가, 그 다음 또 며칠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은 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이 부분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개인들을 물량을 떨쳐내기 위해서 흔드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역시 뭔가 시장의 방향이 또 개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은 물량을 대부분 내놓게 됩니다. 저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급락을 시키면 개인들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물량을 매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매도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시켜버리면 거의 이제 개인들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저렇게 삼성전자 매수급이 일관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역시 IT 섹터에 대한 부분에 뭔가 변화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왜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IT 섹터가 시장의 바닥을 잡았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IT 섹터 나스닥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분기점에 와서 지금 상승이 하락이 기로에 서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작년부터 당연히 주도 섹터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나
5G나 시스템 반도체나 MLCC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량 테스트를 거치듯이 중간중간 급등하는 모습을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시세 연속성 없이 급등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인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이 왜 며칠 단위로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하느냐. 자, 이 부분들 좀 보신다면 속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심증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부터 조금씩 물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어떻다? 내 마인드는 매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에 이제 주도 섹터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하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셀트리온 계열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두 가지 종목을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계열은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천억대 대규모 수주 이후에 한번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죠. 요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코스닥 내에 있는 삼성 바이오시밀러 같은 종목들은 하루에 7%, 8%, 10%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는. 근데 이제 섹터 자체가 지금 주도 섹터고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그런 코스닥 내에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단기 급등으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지배력이나 계속해서 매출 구조를 확대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그 종목들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셀트리온 계열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지금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가 한 번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 어떤 이슈에 의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쫓아가기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섹터와 이 바이오시밀러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서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시장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대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정도에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외국인 섹터 수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왜 노출이 안 되느냐 부분을 조금 한번 볼 건데요. 조금 이제 색깔이 좀 까맣지만 좀 볼게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의약품 섹터를 보시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7~9% 마이너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던 급등했던 임상과 관련했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급등을 하는 부분을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업종 전체로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했던 은행 부분인데 은행 업종이 바닥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종은 대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업종인데 배당 관련된 부분이나 가치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변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지난주에 건설과 기계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철강업종도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 세 섹터가 급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중국이 전인대 끝나고 나는데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뭡니까?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계, 철강업종들이 한번 급등을 했죠. 이 종목들은 이 섹터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인데 3.56% 정도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물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2차 전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이 급등을 했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여기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급등했는데 여기는 보시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전체적으로 매도 반대쪽에 주도 섹터가 아닌 쪽에서 IT 종목들, 디스플레이나 이 관련된 종목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를 반복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전체적인 누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변화를
종목 섹터 내에서 감지해내지 못하면 이런 결과론만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인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 상황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8월 달까지 저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인지하지 못하는 8월 상황에서 어느덧 인지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봤을 때 9월입니다. 9월. 요거를 변화를 여기서 대놓고 이제 플러스로 나와서 인지하기 시작할 때는 9월인데 이미 그때는 많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6, 7월 늦어도 빠르면 우리는 5월 달에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5, 6월, 6, 7월에 인지를 해서 매수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인지하는 9월에 가면 작년 9월과 똑같습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난 뒤에 닥쳤던데 이제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면을 좀 읽는 연습을 계속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전체 섹터가 변하기 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리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체적인 섹터는 보시면은 중국 전인대 이후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업종들이 좀 뛰었고요. 의약품업체들은 조금 조정받았고 전기전자업종은 좀 좋아졌는데 세부적으로 표시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섹터들만 좋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좀 정체되면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 역시 이번 주도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좀 섹터별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매도 섹터는 화학, 보험, 증권 역시 안 좋다 그렇죠. 특히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치는 높은데 차라리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쪽은 뭡니까?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올라가는 모멘텀이라도 있지만 이쪽은 그런 정도도 못한다는 거죠. 보험 역시 이제 계속해서 손해율이 90% 넘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증권업종도 지금 예전처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매도 섹터에서 좀 들어왔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 섹터를 보시면은 음식료, 철강, 기계, 건설업종,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음식료 업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하진 않는데 야금야금 올라오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지루할 수는 있는데 큰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들고 와서 한 4분기 정도에 보면 꽤 괜찮은 수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변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저 섹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드러나지 않는 주도 섹터, IT, 제약바이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하나 그 섹터 내에 포인트를 집으면 충분히 우리가 저게 주도 섹터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투자 동향을 보면 이건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가는 섹터, 5G와 2차 전지와 거기에 따른 MLCC와 PCB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일부 요 섹터들은 강하게 가는데 그 외에 뭡니까?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상쇄해버리면 IT 전체에서 드러나는 물량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섹터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도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는지 말씀드렸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급락했던 종목들 여기에 신약 임상과 관련해가지고 거품이 끼었던 종목들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대표하는 대표적으로 실질이 개선되는 종목들과 그런 종목들이 상쇄되면서 뭡니까? 합을 내면 업종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도 섹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직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잘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올라오고 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서 상당 부분 상당한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나 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는 게 지난 과거 사례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캐치를 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부분에서 인지하지 못하는가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와 함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심.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공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수가 2월 초까지 2250을 찍었다가 3월 달에 1400까지 우리가 봤는데 한 달 만에.
그 공포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심이잖아요. 사실 9.11 테러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 이런 속도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미국에서 블랙먼데이 때와 대공황 때 한번 겪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2200이 넘는 지수대가 한 달 만에 1400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공포가 짓눌려 있다는 거죠.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혹은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때 물려있던 종목들이 지금 그대로 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결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수가 2250, 2200대를 기록하다가 14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언제?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없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고 아마 제 주식 인생에서 아마 이런 때는 제 생각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급락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상황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런 급락은 아마 제 주식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00대에서 지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1500대 올랐을 때 뭡니까? 이때 고용 쇼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지수는 급락할 것이야. 왜? 저때 고용 지표가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부 셧다운이 되면서 뭡니까? 다 실업자잖아요. 전부 실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평소 대비해서 100배 나온다, 10배 나온다, 20배 나온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은 1,40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상이었죠. 언제? 1,500대. 근데 시장은 올랐습니다. 안 내려갔죠. 이때 1,500대 고용지표 내려가도. 그러면서 뭡니까? 1,600에서 1,800 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사상 초유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 경기 후퇴론이 나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후퇴론에서 시장은 또다시 1,400을 깨고 800, 900, 1,000m로 폭락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죠. 1,600에서 1,800 나왔던 얘기죠. 상당히 이론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누가 봐도 사상 초유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된 종목, 여행이나 항공인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실적 전망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실적 하향이라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쇼크가 오면서 결국에는 경기 후퇴론이 나올 것이고 시장은 다시 1,000m 폭락할 것이다 했죠. 그게 1,600에서 1,800인데 또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다시 여기서 이제 2,000 올랐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냐면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 그렇게 나오면서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또다시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다.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치게 나오면서 폭락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과 했던 얘기잖아요. 결국 지난주에 폭락했습니까? 이번 주에 폭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수가 2,000까지 왔는데 1,400, 1,500, 1,600, 1,800, 2,000까지 왔는데 우리는 계속 뭡니까? 내려가는 악재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결국 또 폭락을 안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번 주 지나서 또 폭락이 없으면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얘기는 바로 이거죠. 제가 또 말했던 8월 위기설에 나옵니다. 8월 위기설. 근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오늘 있었죠. 8월 위기설이 나옵니다. 뭐냐면 공매도가 9월 달에 6개월 우리가 3월 달에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그 이제 끝나는 게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끝나면 결국에는 9월 달에 공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8월 달에 주식을 던질 것이다. 개인들이 겁을 먹고. 그럼 8월 달에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다 보면 8월 달에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그게 8월 위기설의 또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제 2250 정도 직전 고점에서 나오겠죠. 8월 달에. 그래서 또 폭락할 것이다.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라는 악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1400에서 지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직전 고점에서 또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한다면 과연 이제 우리 주식을 언제 사냐는 거예요.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나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끌려다니면 아마 지수가 3,000을 가도 주식을 못 살 겁니다. 계속 끌려다니고.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종목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매를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직전 고점에 맞물려서 시세가 나는 종목이냐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냐가 갈리는 시점에서 또다시 악재에 매몰돼 가지고 주저하거나 종목을 교체하지 못하거나 신규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 끌려다니게 되고 종목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올 한 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가보면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코로나19 급락이 2250에서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가보면 지수가 2500, 2600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수가 2250에서 1400 갔다 2600이 왔는데 나는 뭘 했냐는 거죠. 내려갈 때, 폭락할 때 손해만 나고 올라갈 때 그에 상응하는 그걸 넘어서는 이익은 하나도 없이 올 한 해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난날 우리 시장의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폭락했다가 급등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 40% 이상 급락했을 때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에. 이거는 데이터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못 산다는 거죠. 자, 오늘은 증시 키워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수익률 게임에 꼭 동참하셔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배트맨 2부도 진행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